안녕하십니까. 신의기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께 찾아뵙습니다. 자, 세계 최강의 하이브리드 캐리어, 즉 하이브리드 항공모함, 이 한국형 항모 신호탄이 올랐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 한국형 항공모함이 이게 경항모가 아니고 사출기로 쏘는 또는 이 KF-21 한국의 KF-X 전투기를 가지고 함재기로 삼고 뭐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형 항모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경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일산 킨텍스에서 이 방산 전시를 하고 있죠. DX 코리아. 여기에서 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가 제안한 KF-21N 함재기는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항공모함에서 운용을 고려해 사출기 혹은 단거리 이착륙 방식을 사용하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장이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거리 이륙하는 스타일도 되고 사출기로 쏘는 스타일도 되고 이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는 이 비행기는 단거리 이륙 버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사출기에 거는 그 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 지금 단거리 이륙하면 스키 점프대 방식으로 해서 퀸 엘리자베스처럼 단거리 이륙하는 방식, 그리고 이제 샤를 드골이나 미국의 니미츠급 또는 제라드 포드급처럼 사출기로 쏘는 방식 두 가지 중에 검토하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정부에서 발주한 항공모함, 한국형 항공모함 연구 용역 수행자였죠. 그때 대우조선해양하고 컨소시엄해서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같이 만들었었는데, 그때 저희들은 71,200톤짜리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왜냐? 그것도 사출기로 쏘는 항공모함이 필요하다. 왜냐?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대항작전이 가능하고 그 대항작전에서의 항공기들, 전투기들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정부도 새로운 정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항모가 아니라 사출기를 쏘는 중대형 항모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그러면 저만의 피셜이냐? 아니죠. 합참의장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을 야당 의원이 합니다. 함재기 국내 개발 방안이 KF-21을 염두에 둔 것이냐? 라고 질문하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시스템 구조가 변경되어야 해서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 연구 영역 결과로 항모의 변경 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확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말끝에 중항모 같은 것도 고려한다라고 이렇게 됐지요. 그리고 지금 방사청에서 이 연구 영역들을 지금 발주를 하는데, 여기 보면 전자기식 사출기, 이멀스 이런 것들에 대한 즉 그 전기식으로 비행기를 쏴 이륙시키는 그 사출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 영역 지금 발주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이 항공모함을 만드는데 사출기로 쏘는 이런 중대형 항공모함을 하구나 라는 것들을 뭐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 정부 때는 그냥 이 항모를 가지고 뭘 할 거냐 라는 그런 고려보다는 이 항모를 만든다 안 만든다 여기에만 포커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항모를 가지면 그 항모를 가지고 북한과의 전쟁에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라는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혹시 통일 이후에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것이 20, 30년만 쓸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50년은 쓰죠. 그러면 통일 이후에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냐? 통일 이후에는 우리의 잠재적 적은 주변국들이죠. 중국이나 일본.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항공모함을 가지려면 가장 통일 이후의 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해안선에 있는 공군력,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모, 그리고 그 시기에 가지게 될 항모들의 능력,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붙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느냐,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아니죠. 생존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난 정부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이 정부가 안보에 신경 쓰는 그런 정부야. 대선 공략할 때 핵잠수함하고 항공모함 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음 대선 하기 전까지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해야 돼.
그런데 핵잠수함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미국에 안 된다라고 그냥 쳐버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되니까 그럼 항모라도 하자 해가지고 항모를 정권 후반기에 어마어마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죠. 왜? 선거에 활용해야 되니까. 니들은 약속을 안 지키잖아. 소리를 안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거용으로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할 거냐, 어떤 임무를 할 거냐라는 게 고려 안 되다 보니까 국민적 반발,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또 식견 있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하다 보니까 좌초가 된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이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고 항공모함을 가지고 뭘 할 거냐부터 접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다행이죠. 자, KF-21N 네이비 버전은 기존 보라매와 어떤 점이 달라지나? 좀 덩치가 커져요. 왜냐? 항공모함에서 쏘아서 이륙을 시키려고 하면 양력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개가 커져야 되죠. F-35C 버전처럼 날개가 커지다 보면 연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덩치도 커지고 뭐 그러다 보면 전투 행동 반경, 항속 거리도 늘어나고 이런 이점도 있고 다시 개발해야 되고 또 사출기로 쏘려면은 이 어레스트 랜딩 기어, 이 랜딩 기어 같은 그 쉽게 말하는 이 바퀴입니다. 바퀴를 걸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구성품들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야 되죠. 왜? 유기로 쏘고 강제 착함 이런 식으로 착함해버리고 하니까 뭐 그냥 슬쩍 올라가가지고 수직으로 쓱 내리고 이게 아니죠. 완전히 그냥 꽝 하면서 떨어져 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견딜 수 있으려면은 이 랜딩 기어들이 엄청나게 강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지는데 전방 랜딩 기어도 강화하고 런처 바를 추가하죠. 여기 이제 사출기에 걸어가지고 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런처 바를 추가합니다. 후방 랜딩 기어도 당연히 엄청나게 강해져야 되겠죠. 착함할 때는 뒷바퀴부터 내려오니까 랜딩 기어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캐노피 형상도 변경돼야 됩니다. 지금 KFX, 이 KF-21은 여기가 기수, 전방 기수면 이런 식으로 이 캐노피가 들리죠. 그런데 그걸 F-35처럼 기수 부분에서 이렇게 들리도록 이렇게 해야 정비 효율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하고 또 이 날개를 접어서 공간을 더 좁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격납고에 들어가면 완전히 따닥따닥 붙여야 되는데 날개가 크게 있으면 몇 대 격납을 못하니까 이걸 이제 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개를 더 한 20% 정도 더 크게 키워서 바람을 많이 받아서 단거리에서 사출기로 쏴서 이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설계 변경과 여러 가지 개량 작업이 들어가야 KF-21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군은 왜 F-35B에서 KF-21N으로 선회했나? 바로 비용 대비 효과고 그리고 국산 무기입니다. 지금 현재 군 수뇌부들은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무기는 국산 무기가 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또 항공모함을 하는데 지난번에 이 F-35B 같은 경우는 2000파운드 폭탄이 안 들어가죠. 1000파운드 폭탄밖에 안 되죠. 그래서 1000파운드 폭탄은 벙커버스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북한의 갱도 진지를 파괴하고 그리고 또 이 갱도 내부에 들어있는 또는 지하에 들어있는 핵무기 시설 그리고 핵 미사일 발사 시설 이런 것들을 깨부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F-35B 지난 정권 때 그 경항모에는 도저히 그런 거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죠. 내부부 장창이 작아서 그런 게 안 들어가니까. 그럼 이건 뭐 하냐? 그냥 강대국 코스프레 하냐?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대당 3천억 원. 그것도 몇 년 전에 영국이 계약했던 가격인데 얼마나 비쌉니까? 이 가격으로 해서 20대 도입하면 6조 원. 정말 무지막지한 가격이었죠. 자, 그런데 KF-21 할 경우에는 이 현재 KF-21N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재원은 지금 공군형 버전의 재원입니다. 1100km의 전투 행동 반경.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F-35B보다는 한 165km 정도 더 전투 행동 반경이 늘어나죠. 그런데 KF-21N은 여기서 날개가 한 20% 정도 더 커지니까 연료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보다는 더 늘어날 거예요. 한 1200km 정도 될 겁니다. 무장 탑재량은 최대 무장으로 외부까지 다 했을 때 6.8톤, 여기는 7.7톤 더 많죠. 속도도 더 빠르죠. 그리고 획득 비용, 여기 이제 프로그램 코스트, 그러니까 기체 가격 플러스 여러 가지 옵션 추가한 금액으로 대당 3천억 원, 싱가포르, 영국이 그 가격으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스카이의 발표로 그냥 기체 가격, 순수 기체 가격만 해서 1,500억 원을 추정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에서 통상 곱하기 한 1.6에서 곱하기 2가 프로그램 코스트니까 이 영국이 샀던 F-35B하고 가격이 비슷하든지 아니면 약간 싸든지,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에서 군수 지원을 하니까 후속 군수 지원은 훨씬 더 용이하다. 뭐 이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는 이 가격은 지금 현재 KF-X를 뭐 120대 만든다, 뭐 이런 그 계산이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의 가격이고, 앞으로 만약에 폴란드에 판다, 뭐 추가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또 판다 이러면은 점점 규모의 경제가 커지면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래서 공군 KF-21과 연계해서 가격은 좀 변동성이 있다. 많이 팔면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F-35C 검토 배제로 발생한 전략적 손실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스텔스기죠. 그런데 KF-21 스텔스기 아니죠. 이걸 스텔스기라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생긴 게 F-22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 결코 스텔스기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이걸 뭐 무장 아무것도 안 달고 클린 상태로 쓰려고 만든 건 아니죠. 무장은 우리는 내부 무장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다 주렁주렁 달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스텔스입니까? 아니죠. 단지 F-15나 수호-27 같은 이런 대형 기체들보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좀 적다. 그래서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이 정도 수준 많아봐야 아니면 그보다 더 적다. 그렇지만은 스텔스기까지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F-35C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F-35C가 내부에다가 암람 미사일에 지금 스톰브레이커, SDB-2 유도 폭탄 이거 지금 네 발 한쪽에 달고 있는 거 이걸 지금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렇게 해서 F-35C 같은 경우는 내부 무장창에 공대공 미사일 두 발에다가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두 발을 넣든지, 아니면 SDB 같은 소형 벙커버스터, 아니면 소형 활공 유도 폭탄 이런 걸 8발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스텔스를 살리면서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소형 또는 2,000파운드 대형 이런 벙커버스트를 마구마구 꽂아버릴 수 있는 게 F-35C인데, 저는 지금도 F-35C를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니까 이제 KF-21 가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이 KF-21이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수출될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KF-21 공군형하고는 달라요. 왜냐? 항모를 쓸 나라가 별로 없는데, 미국은 미국제 전투기 F-35 쓰죠. 러시아는 러시아제 전투기 쓰죠. 중국 마찬가지죠. 그리고 프랑스 라팔 쓰죠. 그리고 이태리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F-35 쓰죠. 스페인이 F-35를 안 쓰고 KF-21N을 써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죠. 영국 F-35 쓰죠. 그 다음엔 없어요. 그리고 인도는 지금 라팔하고 수포넷 중에 지금 경쟁해서 한 개 선정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인도는 그 라팔 수포넷 다음에도 인도 국산 전투기 TEDBF를 개발 중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대한민국만 해군만 쓰는, 그것도 항모 한 척 여기에만 쓰는 전투기를 따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 개발비가 도대체 얼마냐? 이런 거 다 하면 이거는 뭐 국가적인 낭비 요소가 좀 있다 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F-35보다 성능 좋다? 안 좋죠. 좋다라고 우기는 그런 사람은 그건 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은 좀 못해도 국산 전투기를 써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은 많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히 반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F-35C보다 스텔스성이 없기 때문에 약한 건 뻔한데 그걸 그럼 보완해줘야 되죠.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멈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이 시스템을 넣어줘서 이 우리 KF-21은 후방에서 적의 레이더 탐지거리 밖에서 지휘하고 전방으로 타격기를 보내는 것은 무인기를 보내서 타격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맨니드, 언맨니드 티밍 해서 멈트, 유무인 복합 전투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무인 전투기 있냐?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무인기 분야에서는 대한항공이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대한항공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500MD 헬기, 그거 무인화, 이런 것도 다 대한항공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항공이 만들고 있는 조금 덩치가 큰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KF-21하고 뭔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 무인기가 보이죠? 이게 가오리 X입니다. 가오리. 생긴 게 가오리처럼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오리 X, ADD하고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 중인데 정찰기 그리고 공격기 두 개 버전으로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항공모함 2030년대 중반 이후기 때문에 충분하죠. 그리고 아음속에다가 스텔스죠. 내부 무장창 들어가죠. 그리고 AI 탑재해서 자율비행합니다. 그리고 육상 발진해서 독립작전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뭐 미국 같은 프레데터처럼 따로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공격하고 하는 버전인데 덩치가 좀 커요. 이제 이런 걸 해상형으로 개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건 미국이 지금 6세대 전투기 NGAD에 들어가는 그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발키리하고 거의 흡사한 형상과 흡사한 컨셉이에요. 이거 이제 전투기는 안 되고 공격기, 그러니까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2발 뭐 이런 식으로만 딱 그 폭격하는 용도로만 쓰는 거죠. 역시 ADD하고 대한항공이 공동 개발 중에 있고 KUSLW인데 2025년까지 무인 편대를 만들고요. 2027년에 유인기하고 즉 우리 KF-21하고 이 멈트 유무인 복합 전투 기동하고 하는 걸 구현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F-21과 연동되는 로열 윙맨으로 지금 이 개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음속, 초음속은 아닌데 아주 높은 수준의 한 900km 이상 빠른 속도의 고음속, 그리고 스텔스, 내부 무장, 역시 자율비행,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의 무인 전투기를 덩치가 작은 거, 덩치가 큰 거 이렇게 개발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 멈트에 대해서 겁낼 필요 없다. 이미 진행 중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항공모함의 시자 이겁니다. 제 말은. 자, 그래서 KF-21 네이비 버전과 한국형 이 무인 전투기의 멈트, 즉 유무인 복합 전투를 위한 필수 조건은 뭐냐? 아주 멀리에서도 데이터 링크가 돼야 된다. 데이터 링크 안 되면 무기 그냥 멀리 보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위성 장거리 통신 위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멀리 가도 지시를 계속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통신 위성은 계속 돌아버리니까 돌아서 다른 데 가버리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적외도 군지 위성,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하는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거, 그런 게다가 우리 이 대한민국도 숟가락을 좀 얹어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어도 군지 위성 가지고 표적을 획득하고 타겟팅하고 그걸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함재, 조기 경보기가 이런 것들을 통신 위성과 카펠라 스페이스 같은 이런 데하고 계속 또 그리고 이 KF-21 이 보내고자 하는 신호 이런 것들을 직접 보내기도 하고 더 멀리 가면 조기 경보기가 중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모에도 반드시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E2D, 그런데 E2D 단종이 다 돼가는데 빨리 지금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E2D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을 이 전투기의 제공전투 그리고 뭐 전투기끼리의 어떤 스트라이크 패키지 구성 이런 거에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렇게 멈트를 위해서도 즉 무인기와의 복합 데이터링크 전투를 위해서도 이 조기 경보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경항모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단거리 이착륙 버전에서 사출기로 쏘고 그리고 어레스트 와이어로 착함하는 이 캐토바 방식으로 급선회한 한국형 항모 KC-VX는 이런 형상이다. 자,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이 한국형 항모의 연구 용역을 직접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그때 당시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스펙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보고서대로 만든 CG이고요. 그 보고서를 구현한 거. 스펙을 보면 당시 저희들과 대우조선 해양이 했던 연구의 결과는 길이는 306m, 폭은 78m, 그리고 만재 배수량은 71,400톤, 그리고 통합 전기 추진 방식.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나 디젤로 발전을 시키고 그 발전한 그 어떤 그 전력을 이제 추진기에다 넣어서 돌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가지고 사출기 쏘고 뭐 이렇게 활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속도는 30노트, 승조원은 2,000명,
그리고 이함 보조 장치는 전자기식 사출기 2개 이렇게 이함을 시키죠. 그리고 강제 착함 보조 와이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함재기는 F-35C 또는 KF-21 네이비 버전 32대 이상, 그리고 이제 해상작전 헬기 8대, 그리고 한국형 무인 전투기를 집어넣자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던 연구 영역의 스펙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캐터바 중형 항모 성공의 관건은 뭐냐? 전력 공급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푸젠함 이게 다 합해서 160메가와트밖에 안 돼서 이거 가지고는 뭐 사출기 쏘고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도 제가 계산해 놓은 거 또 대우조선에서 한 거 160메가와트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거기는 증기 터빈에서 만든 이 파워를 바로 추진으로 돌려버리지만 우리는 그걸 전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MT-30, 롤스로이스에서 만든 MT-30 같은 이런 대형 가스터빈 엔진 2개에서 3개인데 요거 하나가 40메가와트짜리예요. 그래서 한 3개에서 120메가와트, 그리고 이제 디젤 엔진 4개 이렇게 해서 디젤과 가스터빈, 평소에 뭐는 디젤로 이렇게 하고 전기가 많이 필요하고 작전하고 할 때는 가스터빈 돌려서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해서 사출기도 쏘고 이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항모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잡아먹는 게 뭐냐? 일단 추진이죠, 추진.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이사 레이더예요. 이 에이사 레이더 당시 저희들이 연구 영역할 때 미국 제럴드 포드급의 스파이 3 정도 되는 그런 레이더를 넣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에이사 레이더가 굉장히 많은 전력을 잡아먹죠. 그리고 전기식 사출기 이멀스 이 2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 전기식 사출기 그거 할 돈은 되냐라는 건데, 지금 프랑스가 4세대 항공모함 팡 프로젝트를 하는데 여기에 미국에게 이제 전기식 사출기 3세트, 거기다가 어레스트 와이어 이렇게 해서 이 착함 장치 3세트를 요구했을 때 미국이 한 1조 원 정도의 답을 줬어요. 그러면 협상 들어가면 더 다운되겠죠. 자, 그러니까 겁낼 거 없다. 그래서 당시 대우조선해양하고 저희들이 이 개념은 저희들이 잡았고 그게 실무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했는데, 그 대우조선해양에서 이 격실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형광등까지 전부 다 계산 다 해가지고 그 전력이 도대체 얼마냐, 소요되는 전력이 얼마냐 라고 다 계산해서 나온 게 이거면 하루에 몇 소대 띄우고 다 된다 라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격은 그럼 얼마냐? 71,200톤짜리 항공모함 레이더 이 스파이3 같은 이런 최고급 레이더 집어넣고 이렇게 다 했을 때 이거 얼마냐? 그때 5조 원 조금 넘는 돈이 나왔는데, 뭐 제가 지금 그 KCVX 그때 연구 영역했던 그걸 지금 설명드린 자리는 아니지만 거기에는 뭐 수직 발사관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중부장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조 원 정도인데, 당시 대우조선해양하고 대화를 나눌 때 이거 꼭 받아야 되는 가격이냐라고 했을 때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거다라는 답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 준비 작업해야죠.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영국입니다.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에서 지금 뭐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국도 모스키토 로얄 윙맨하고 같이 하는 이 훈련 또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것들 우리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모스키토 같은 또 발키리 같은 이런 무인기 만들죠. 그리고 비행기 만들죠. 항모 지금 만들자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심 섰으면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중국이 우한에 만들어 놓은 항모 그 훈련 학교예요. 밑에 지금 건물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이착함하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느낌 가지겠다 이거죠. 미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리가 이렇게 기여할 수 있으니까 니들이 좀 도와달라라는 연계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미국 도움 없이 기술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항모 운영할 수 없어요. 중국이 유화칭 제독이 1970년대 후반부터 항모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브라질에 연수원 보내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50년 지났는데 지금도 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영국도 계속 미국에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거 자존심 상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 해야 됩니다. 왜? 항모 이거 결정한다고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장기 계획을 작성해야 되고, 장기 계획 작성하면 항모가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다른 전력 증강 사업하고 조금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도 조정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부터 바로
항모 운용 요원 또는 앞으로 항모를 지휘하게 될 대위급, 소령급 이런 장교들을 미국에 연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장교로 미 항모 계속 따라다니면서 로널드 레이건 함 타고 계속 다니면서 항모가 어떻게 지금 작전을 하냐 평소에 얘들이 밥은 어떻게 먹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얘들은 휴가는 도대체 언제 가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교육을 다 받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미국에 연수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육상 훈련시설, 교육시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해에 만들든지 포항에 만들든지 아니면 사천에 만들든지 아니면 목포에 만들든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는요, 세계 최강의 하이브리드 캐리어죠.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뭐냐? 추진도 하이브리드지만 전력도 유인과 무인, 복합으로 가는 이 하이브리드 항모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인 전투기로만은 안 된다. 왜? KF-21 할 것 같으면 스텔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 이런 것들을 깨부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방공망이 제압되기 전에 그냥 어느 날 밤 갑자기 쑥 들어가서 미사일 발사 기지를 깨부숴야 되기 때문에 스텔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F-35C 한다. 그러면 제일 좋은데 반드시 KF-21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텔스 무인기와 복합 전투를 하는 이런 하이브리드 항모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빠른 의사결정에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준비사항들 다 챙겨서 지금 바로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KCBX 한국형 항모 비상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죠? 항모보다 핵 잠수함이 먼저입니다. 밑에서 항모 호위해줘야 되죠.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